오늘 내 책 어때요는 영화 오디세이와 함께 출판계 영화계를 뒤흔들고 있는 책 오디세이아를 만나보겠습니다. 오디세이아는 오디세우스의 노래라는 뜻이라고 하는데요. 위대한 인간 서사의 원형이자 인류의 역사 그 자체인 오디세우스의 대장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최근 오디세이아의 번역본을 내신 김헌 교수님 모시고 책과 영화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드디어 우리 그리스 로마 신화 전문가 교수님의 시대가 오지 않았겠습니까? 좀 소감이 어떠신가요, 교수님? 예, 좀 어떨떨하고 네. 저 나름대로는 개인적으로 이 영화가 개봉된다는 소식을 한 2년 전에 들었거든요. 네. 예,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오펜하이머 작품하고 많은 곽감을 받으셨잖아요. 네. 그리고 오스카상, 아카데미상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차기작이 뭐냐 그랬을 때 이분이 오디세이를 하겠다. 네. 그때부터 제 가슴이 좀 뛰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번역을 시작하신 거예요? 아니면 미리 그런 좀 건 예측을 한 아니고 거예요? 사실 오디세이아라는 작품이 저의 삶에서 갖는 무게가 꽤 큽니다. 그래요. 예, 네. 그 이유가 제가 그 학자가 되겠다, 공부하는 사람이 되겠다 네. 마음 먹고 처음 시작한 공부가 철학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 대학 때 그 강의 들었던 것 중에 이태 선생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서양 고중세 철학사를 그 강의하셨어요. 근데 그 강의를 딱 들었고 저분한테 계속 배우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네. 근데 이 고중세 철학사 그러면 철학 얘기인데 이분이 호메로스부터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호메로스 이게 서양 문명의 어떤 뿌리인가 보다. 철학하시는 분들에게도 첫 머리에 놓을 정도로 네. 의미가 있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철학을 부전공하면서 공부를 하다가 네. 대학원은 철학과에 들어갔고 열심히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를 읽었죠. 근데 그리스어가 너무 딸리다 싶어가지고 서양 고전학을 공부해야겠다. 그래서 그리스어 라틴어를 충분히 익힌 다음에 내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다시 도전하리. 이렇게 마음 먹고 네. 새로 그 선생님들이 협동 과정이라는 걸 개설해서 석박사 과정에서 그리스 로마를 고전을 공부하는 학생들을 키우겠다 이렇게 개설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처음 들어가서 처음 읽었던 텍스트가 바로 호메로스의 이 오디세이아입니다. 처음 읽었을 땐 그럼 기분이 어땠어요, 딱? 처음 읽었을 때 느낌이 플라톤 저서는 그리스어 공부할 때 가장 표준적이고 모범적인 텍스트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리스의 그리스어 고전 그리스어의 완성도가 가장 높은 책 하면 플라톤을 꼽을 수 있고 많은 그 학생들이 외국에서 특히 그리스어를 전공한다, 그리스어를 공부한다 그러면 첫 번째 그 다루는 텍스트가 플라톤일 정도로 너무 깨끗하고 문학적으로도 아름답고 논증도 아주 그 철학적인 그 흐름을 따라서 잘 그 전개되고 그리고 공부하기 너무 좋은 텍스트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걸 공부하면서 그리스 철학과 그리스어에 매료됐었거든요. 근데 그게 기원전 5세기, 4세기라고 보는 게 좋은데 4세기의 언어예요. 근데 그걸 훌쩍 뛰어넘어서 호메로스 텍스트를 딱 만났는데 호메로스 텍스트는 기원전 8세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400년 전의 언어고 게다가 그 플라톤 언어를 요즘으로 말하면 서울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이 이오니아 방언은 뭐 이를테면 충청도나 전라도 방언쯤 되는 네. 이오니아 방언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낯설었죠. 그리고 읽는데 굉장히 투박한 거예요. 투박하고 거칠고. 그런데 개념 하나하나 이렇게 딱 들어보니까 너무 씩씩하게 느껴지고 싱싱하고 막 생생한 거예요. 네. 그래서 굉장히 다른 느낌으로 그리스어가 다가오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또 맛이 있구나. 그리고 서사시니까 이게 산문과 달리 은율이 있거든요. 그 은율에 맞춰서 음악성을 따라서 뜻을 모르고 그냥 그리스어 은율에 맞춰서 읽는 것만으로도 이 혀가 쾌감을 이 구강의 쾌감이 다 느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뜻도 모르고 막 읽기도 하고 네. 그리고 하나하나 이렇게 그 읽어 나가면서 근데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니까 번역을 참조할 수밖에 네. 없는데 뭐 외국어 번역 말고 한국어 번역은 그때 당시에 영문학자인 김병철 선생님이 번역한 게 있었어요. 네. 근데 그 번역은 중역이었거든요. 영어판에서 번역한 거여서 호메로스의 그리스어랑은 너무 결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좋았지만 내가 언젠가는 이 책을 번역하고 싶다. 그런 마음을 먹고 있었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번역이 뭐냐 그럴 때 그리스어 원전 번역으로는 천병희 선생님 걸 네. 꼽거든요. 천병희 선생님께 딱 나왔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잘 번역하셨고 정확하고 구문 파악도 좋고. 근데 뭐가 아쉽냐면 독자들을 너무 배려하신 거예요. 독자들이 읽기 쉽게 가독성이 높은 방식으로 번역을 하시다 보니까 이 운율에 따라서 번역하시기보다는 네. 약간 산문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어를 읽을 때 느꼈던 음악성이 다 좀 많이 사라지고 네. 그냥 산문처럼 읽히고 또 번역어 개념도 현대 독자에게 익숙하지 않은 표현들은 좀 안 쓰셨어요. 다 바꾸고. 예,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너 무슨 말을 하니? 우리 이렇게 네. 하면 잘 그냥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리스어 원어 호메로스 언어는 뭐냐면 무슨 말이 너를 빠져나갔느냐? 이빨의 울타리를 넘어서. 확 다르네요. 네. 이빨의 울타리? 근데 좋긴 해요. 근데 그게 너무 생생하고 네. 씩씩하고 뭔지 알겠어요. 거칠고 투박한 느낌이 들지만 굉장히 씩씩하고 건강하고 생생하잖아요. 네. 이런 걸 그냥 살려서 번역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선생님은 그렇게 했다가는 그 독자들 너무 당황하게 만들 것이다. 너 무슨 말을 하니? 그래서 마음을 먹었었고 네.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씩 준비를 했었죠. 그러다가 유학을 갔다가 2004년에 돌아왔는데 2004년에 출판사에서 제안을 했고 그때 계약을 해서 22년 만에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네. 시중에 나와 있는 오디세이아 중에서 김원 교수님께서 번역하신 게 제일 운율도 잘 살리고 그 세계관도 잘 살리고 읽기도 쉽다. 읽기 쉬운 거는 좀 제가 보장 못하고 네. 그렇게 노력을 했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최근에 이렇게 바짝해서 한 건 있지만 최근에 급조해서 만든 건 아니다. 네. 고뇌가 담겨 있다. 네. 이런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려 20년 이상이 걸린 번역본이다라는 말씀이시고 그렇죠. 그럼 교수님께서는 뭐 당연히 원작은 보셨고 영화도 보셨습니까? 영화 봤습니다. 어땠어요? 일단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네. 3시간 내내 너무 재밌게 보고 감동하고 네. 감탄하고 감격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원작을 꼼꼼하게 읽어본 사람 입장에서도 예. 만족스러운 영화였을까요? 한 점수로 치면 한 95점 정도. 그래요? 예. 그럼 가장 감동적인 부분은 좀 어떤 부분이었을까요? 가장 감동적인 부분은 이분이 실사 위주로 찍잖아요. 네. 예, CG 같은 거 안 쓰시고 아날로그 감성을 살리는 방식으로 찍는다 했는데 정말 그게 그냥 카메라 기법으로 있는 게 아니라 플롯의 흐름 속에서 감동 포인트도 굉장히 아날로그적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여러 번 사람들한테 얘기도 했는데 한 4번 정도 정말 울었거든요. 눈물이 이렇게 어디에서 우셨어요? 어디 포인트였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모험을 다 끝내고 집으로 가잖아요. 네. 그 아픈 상처로 남았던 기억들을 다 조각조각 맞춘 다음에 내가 이런 존재구나, 내가 가야 할 곳이 있구나 하는 걸 깨닫고 이제 떠나잖아요. 이제 떠나면서부터 오디세우스의 이야기는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기 집에 돌아갔는데 자기라고 밝힐 수 없고 자기 자리에 들어갈 수도 없고 자기 집에 갈 수도 없는 처지. 이게 굉장히 모순적인 처지죠. 근데 그 역경과 험한 상황을 뚫고 한 걸음 한 걸음 자기 자리로 찾아가는 이 동선이 너무 저를 감동시켰는데 처음에 아무도 몰라봤는데 개가 한 마리 나와요. 아르고스가 나옵니다. 그 아르고스가 딱 나오는데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오디세우스를 알아보지 못하는데 이 아르고스만이 알아보고서는 딱 보고서는 눈이 반짝반짝거리죠. 근데 또 아프니까 거의 못 움직이는 상황에서 맞아. 미미하게 움직이잖아요. 몸은 못 움직이고 고개를 들락말락 그러고 많이 요동치는 건 이제 꼬리만. 꼬리가 막 흔들리다가 어느 순간 톡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다는 거잖아요. 그때 막 쪼르륵. 근데 교수님께서도 반려견이 있잖아요. 네, 한 10여 년 전인데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 강아지가 한 마리 왔어요.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을 뭐로 지을까 서로 가족 회의를 하다가 제가 이제 오디세이아를 읽고 있는 계속 그 과정이었으니까 아르고스라고 부르자.
그랬더니 가족들이 뭔 소리냐 듣도 보도 못한 무슨 아르고스냐 그러면서 저만 읽었구나 그런 생각이 했죠. 그래서 아르고스 얘기를 했더니 네. 이거 부르기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기각되었고 네. 그래서 저도 뭐 포기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네. 우리 집 개는 그냥 뿔입니다. 2026년에 강아지를 데리고 왔더라면 무조건 아르고스가 채택이 되었을 텐데 지금은 네. 뭐 두말할 거 없이 아마 최근에 아르고스로 바꾸시는 분들 또는 새로 이렇게 네. 입양하시는 분들은 아르고스로 하지 않나 네. 뭐 이런 생각이 들었고 어느 기사인가 뭐 외국에선 아르고스라는 이름 쓰기 시작했다 뭐 이런 얘기도 기사로 뜨더라고요. 근데 얘기가 나온 김에 그럼 원작에도 아르고스라는 강아지가 나오는 거고 나오죠. 거의 스토리는 비슷한 거예요? 예, 맞습니다. 어떤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디테일을 굉장히 잘 살린 네. 거예요. 처음에는 구혼자들 틈에서 식당에서 네. 뭔가 떨어진 거 주워 먹는 강아지로 나오다가 안티노스한테 이렇게 밑보여가지고 네. 바깥으로 쫓겨나는데 거름더미 위에 던져지잖아요. 네. 원작에도 그렇게 거름더미 똑같이. 위에 있는 걸로 네. 그렇게 나오고 움직이지 못하는 병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강아지 반려견으로 쓴 강아지들이 대체로 최대 한 15년에서 16년이라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근데 이 아르고스는 20년을 기다린 거잖아요. 네. 그러면 보통 평균 수명 훨씬 넘었던 거고 그때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 전에 이미 오디세우스랑 일정한 시간을 같이 보냈던 정말 반려견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최소 23살에서 네. 25살. 그러니까 죽기 직전에 주인을 꼭 봐야겠다는 네. 의지가 가장 강했던 존재로 나온 거죠. 네. 그래서 오디세이아라는 원작에서도 굉장히 상징적으로 나와요.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지만 가장 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존재가 알아보고 있다는 거. 네. 네, 그런 감동을 주는 또 포인트로 네. 원작에선 나옵니다. 지금 들어도 이렇게 감동적인데 그 시대에 어떻게 이런 서사를 만들었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면서 봤는데 우선 다시 처음으로 좀 돌아가서요. 예.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가 어떤 작품이고 호메로스는 왜 이걸 쓴 거고 호메로스는 그럼 어떤 사람인 거고 좀 전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일단 호메로스는 어떻게 지금까지 전해져 오고 있냐면 네. 대체로 일반적으로 합의된 내용만 보면은 기원전 한 9세기에서 8세기 사이에 살았던 음유신 또는 음송신 또는 신이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트로이아 전쟁은 기원전 12세기 정도, 그러니까 한 400년에서 500년 후에 태어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동안 트로이아 전쟁이 끝나고 많은 이야기들이 노래가 됐을 거예요. 구전으로. 그러니까 전쟁에 갔다 오니까 사람들이 궁금할 거 아니에요. 무슨 일이 있었냐, 어떻게 싸웠냐. 그럼 거기에 대해서 쭉 얘기해 주는 것을 그걸 잘 얘기하는 이야기꾼들이 생기고 그걸 또 아주 감동적인 운율 속에 담아서 전달하는 전문 이야기꾼들이 생기고 네. 그렇게 해서 400년이 흘러왔는데 그걸 집대성해서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라는 작품을 만든 작가로 알려져 있어요. 네. 물론 이제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논쟁이 있으나 일단 그렇게 네.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고요.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를 왜 썼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대체로 가장 재미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일리아스의 주인공 아킬레우스와 오디세이아의 주인공 오디세우스 이 두 사람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많은 영웅들, 특히 트로이아 전쟁에 참여했던 많은 영웅들 중에 가장 매력적인 인물로 평가됐기 때문이 아닐까. 일리아스, 오디세이아 이걸 쓰겠다는 마음을 먹은 것도 호메로스가 어떤 얘기를 들려줄 때 가장 사람들이 열광할까, 네. 좋아할까 이걸 먼저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자기가 아킬레우스를 일단 하나 써야 될 것 같은 거죠. 최고의 전사였으니까. 네. 그리고 오디세우스는 이 아킬레우스랑 비교할 때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영웅적인 측면에서 분석할 때 서로 대조적인 두 인물로 내세우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사람은 화려하게 싸우는 인물이라면 이 사람은 머리 써서 지략으로 이기는 사람이고 또 이 사람은 전쟁터에서 장렬하게 전사함으로써 찬란하게 빛으로 남은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지지리궁상 막 고생하다가 완전히 그냥 네. 그지꼴이 돼갖고 집에 가서 겨우겨우 자기 자리 찾는 사람. 네. 그러니까 이 둘의 빛깔이 너무너무 다르죠. 네. 그러니까
호메로스 입장에서 내가 두 작품을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흥미를 끌 수 있다면 아킬레우스의 이야기와 오디세우스 이야기를 써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제일 높은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영화 속에서 저희가 만나볼 수 있는 그 맷 데이먼 캐릭터가 영화에서만 그렇게 막 고뇌하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이런 캐릭터가 아니라 원작에서부터 오디세우스는 그런 캐릭터인 거군요. 그런 영웅인 거군요. 그렇죠. 일리아스의 주제가 뭐냐 그러면 아킬레우스의 분노라고 그러거든요. 아킬레우스가 속된 말로 빡 쳐가지고 나 전쟁터 안 나가. 열이 받아가지고. 나 진짜 나 건드렸어. 나 이제 니네 다 죽어 한번. 나 전쟁터 안 나가. 그렇게 고집 부리고 그러다가 결국 나가서 싸우다가 자기가 죽음을 예고하는 이야기로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고뇌하는 인간이 아니라 정말 그 몸으로 보여주는 인간? 슈퍼맨 같은 느낌? 네, 그런 느낌이 좀 있죠. 근데 이 오디세우스는 끊임없는 모욕의 순간과 고통의 순간에서 거기서 그야말로 열받았다고 아까 속된 말로 빡 쳐버리면 이를 다 그르치는 상황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꾹 참고 내가 이걸 어떻게 안갚음할까? 이걸 어떻게 이겨낼까? 이런 걸 계속 고뇌하는 인물로 나와요. 근데 영화와 원작이 뭐가 다르냐 그러면 도덕적 감수성이 너무 높아요. 영화에서요? 네. 너무 착하고 너무 정의롭고 너무 배려심이 많아요. 그 비교하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험 얘기가 쭉 나오는데 모험을 우리는 그대로 그냥 시인이 펼쳐놓은 사실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디세우스가 이런 일을 겪고 집으로 돌아갔어. 근데 집으로 돌아간 얘기는 시인이 직접 해요. 그러니까 집에 돌아가서 그 구원자들을 만나고 모욕을 당하고 다 채취하고 페넬로페를 만나서 재회의 기쁨을 누리는 요거는 사실적으로 흘러가요. 근데 앞에 모험 얘기는 사실처럼 사건 전개로 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오디세우스가 내가 지금 어떻게 헤매다가 10년 걸려서 여기까지 왔냐면 말이지 하고 자기 회고담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기 회고담으로 얘기하니까 이거의 사실성은 살짝 떨어지는 거예요. 오디세우스가 특히 원작에서는 상당히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자기 동네 들어가서 이타카에 들어가고 자기 고향에 들어가서 나 오디세우스야 이렇게 직접 밝히면 거기에 있는 구원자들한테 잘못하면 해코지를 당하거나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자기를 끊임없이 감춰야 되니까 거짓말을 하는데 거짓말을 너무너무 잘해서 다 속아 넘어가죠. 그런 거짓말쟁이가 한 이야기가 모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면 야 이것도 거짓말 아니야?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예민한 독자라면 이거는 그 진짜 있었던 실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군대 갔다 온 사람이 자기 군대 하는 포장하는 것 같은 CCTV 틀어놓으면 안 그랬던 이야기들이 펼쳐지는 그럴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 이야기를 하는 원작의 오디세우스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얘기하는 태도가 어떠냐면 나 이렇게 훌륭하고 끝내주는 사람이었어. 이렇게 그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여기까지 왔던 사람이야. 내가 트로이아 목마 작전을 세워서 트로이아 전쟁을 이겨내고 그 영웅이었어 여기까지. 그러면서 어떤 자기의 자부심이 바탕이 된 회고담이에요. 근데 영화에서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그 모든 고난과 특히 전쟁 트로이아 목마 작전 자체가 자신의 자부심이나 자랑거리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리고 내가 이런 속임수를 쓰는 작전을 통해서 사람들을 죽이다니 와 나는 정말 못됐어. 나는 정말 이거 인간도 아니야. 뭐 반성하고. 이런 반성하고 자기를 통찰하고 그리고 자기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이런 모습인데 사실 원작에서는 내가 트로이아 목마를 했던 사람이야. 나 끝내주지. 나 굉장히 능력 있던 사람이야.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런 내가 그냥 떨어지고 짓밟히고 그래서 이런 수렁에 빠지고 막 밑바닥까지 갔던 사람인데 여기까지 다시 온 거야. 나 집에 가서 애들 다 쓸어버리고 이런 그러니까 상실감은 있으나 그 상실감을 회복해야 되는 어떤 자신감도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영화에서는 그 모든 자신의 자랑거리로 원작에서 나왔던 것이 사실 이 사람의 자책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완전히 기억을 잃어버린 상태로
자기가 완전히 그 부서지고 파편화되어 있는 상태. 근데 칼립소가 다가와서 기억나는 거 없어? 연꽃잎을 먹고 너무 고통스러우면 연꽃잎 입고 네. 자 그냥 그러고 다시 맨정신이 됐을 땐 다시 생각해봐. 네가 네. 어디서 왔고 네가 뭘 했는지 그러면서 떠올리는 기억담들이 그 모험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험담을 얘기하는 게 원작에서는 자신감과 자부심으로 펼쳐진다면 네. 여기서는 상처로서 끌어내고 그렇지만 자기 자신을 회복해 나가는 상처 있고 또 자기의 잘못한 거 자책하는 거 이런 것들이 모아져서 결국 내가 나로서 제자리를 다시 찾아가는 요런 이야기로 설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원작하고 그런 점에서 그 영화가 결이 완전히 네. 다르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그런 점에서 저는 놀란 감독이 천재적으로 각색을 했다. 네. 자기의 메시지를 위해서 또 자기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새로운 오디세우스를 만들어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근데 저도 들으면서 교수님의 얘기를 종합을 하면 같아요. 원작에서의 영웅이었던 오디세우스를 인간의 위치로 끌어내렸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그게 네. 오히려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더 공감할 수 있는 지점들을 많이 만들었다. 그렇죠. 굉장히 할수 현대적인 네. 그 인간상으로 만든 거죠. 그 현대에 필요한 인간 그건 뭐냐면 자기 행위가 누군가를 아프게 했을 때 그걸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네. 그 너의 성공이 너에게는 찬란하고 빛날 수 있지만 그것이 만들어낸 그늘을 너는 한 번쯤 헤아려 봤는가? 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너는 어떤 책임을 가지고 있는가? 근데 호메로스의 오디세우스는 그런 정도의 도덕적 감수성을 갖고 있지 않죠. 네. 그리고 그 당시의 세계관이나 인간관, 가치관을 헤아려 볼 때 그런 자책은 오히려 인간을 나약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영웅이 네. 아닌 거니까. 그런 점에서 시대적 차이도 반영이 됐다라고 네. 볼 수 있고 그 시대적 차이를 생각하면서 두 작품을 비교하면서 읽는 네. 것도 감상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게 나타나는 상징적인 장면이 젠데이아 역할의 그 아테네 그렇죠. 여신 캐릭터잖아요. 예. 그 영화를 보면은 죽였던 그 민간인 소녀라고 해야 될까요? 얼굴을 여사제 정도 네. 될 것 같아요. 여사제 될까요? 그런 인물로 나오는데 굉장히 상징적인 그렇죠. 장면이잖아요. 예, 이것도 예. 원작이랑은 다른 거죠. 그렇죠. 그 원작에서 아테나 여신은 네. 오디세우스를 끊임없이 지켜주려고 하고 도와주고 네. 보호해주는 역할이잖아요. 근데 그걸 신화적인 그 표현 기법으로 하면 오디세우스의 지혜와 지략의 탁월성을 아테나 여신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정말 뛰어나, 저 사람은 정말 네. 지략이 뛰어나, 지혜로워. 이 말을 신화적인 어법으로 바꾸면 저 사람은 아테네가 돕고 있어. 네. 그러면 진짜 우리는 아테나라는 신이 실존해서 나를 도와준다라고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저 사람은 굉장히 지혜롭구나 이 표현을 신화적으로 한 거다라고 이제 그 사람들 그때 당시 사람들도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필요가 네. 있죠. 그러나 여기에서는 그런 오디세우스의 장점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오디세우스의 아픈 기억의 어떤 표현으로 아테나 여신이 형상화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완전히 다르고 그걸 배역했던 젠다이어죠. 젠다이어의 그 이미지나 역할 또는 연기 이런 것들도 그 롤란 감독의 취지와 잘 맞는 것 같았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네. 원작에서의 어떤 그런 기계 같은 부분은 좀 떨어지는 게 사실이잖아요. 네. 영화에서는 네. 계속 고민하고 갈등하고 다시 뭐 기억을 되찾고 이런 네. 과정들이 좀 그런 부분에서 아쉬운 점은 없으셨는지도 궁금해요. 저는 이제 그 아쉽다기보다는 놀란 감독이 그렇게 이 작품을 해석하고 싶었구나. 일부러 그렇게 한 거다. 네. 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고전으로서의 오디세이아는 네. 인생에 어떤 답을 주려고 하기보다는 인생이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는가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하고 네. 질문을 던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의 질문에 누구는 이렇게 답하고 누구는 저렇게 답하는데 놀란 감독은 이번 영화를 통해서 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할래 하고 답을 내놓은 거라고 네.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그 답이 뭐였냐면 그 시대의 찬란한 영웅 그런 건 우리 시대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오히려 영웅으로서 행동했던 그것이 갖는 그늘을 헤아릴 수 있어야 돼. 네. 라는 쪽에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그렇게 각색을 했다고 생각한다면 네. 이 원작에서 보여주었던 그 영웅의 찬란함 이런 거를 그 기대하고 가면 실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제 주변에서 이 영화 별로야 했던 많은 분들의 있긴 있었군요. 네, 이 영화 생각보다 별로야. 왜 그랬더니 오디세우스가 뭐 이렇게 초라해. 뭐 전쟁의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찌질한 인간 같아. 막 이러는 거예요. 네.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런 걸 기대하고 갔던 그 슈퍼 히어로급 무슨 액션 같은 네. 거나 그런 영웅상을 기대하고 가면 그 실망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초점을 달리해서 이 놀란 감독은 이 영화를 통해서 어떤 인간상을 우리 시대에 필요한 인간상으로 보여주려고 했는가 그 점에 초점을 맞추면은 우리가 오히려 이 작품이 얼마나 잘 만들어졌는가 쪽으로 높은 점수를 줄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보면서 논란이 바보가 아닌데 왜 2026년에 고전 중에 고전을 다시 가져와서 사실은 그리고 전쟁 이야기라는 것도 정말 많이 됐잖아요. 지금까지. 그렇죠. 예. 근데 왜 하필 이 시기에 그 소재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려고 했을까라고 했을 때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서 나오는 게 제우스의 법이라는 단어가 영화에서도 계속 중간중간에 나오는데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좀 어색하거든요. 이게 뭔지 그리고 원작과 영화는 또 어떻게 다른지 이것도 궁금해요. 사실 그 중간중간 나온다기보다는 이 전체에 깔려 있다. 그러니까 이 영화 전체에 놀란 감독이 깔고 가는 기본적인 윤리의식을 반영하게 크세니아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세니아의 원리, 크세노스라는 말이 이제 손님이란 뜻이거든요. 이방인 손님, 낯선 사람. 크세니아, 이거는 낯선 사람을 잘 대해주는 것.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 어디에 갔을 때 낯선 사람이 된다면 열악한 상황에 처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살 수 있는 방법은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잘 대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거꾸로 생각하면 나를 찾아온 낯선 사람도 얼마나 힘들고 지금 고통스러울까를 헤아리면서 그를 대접해 줘야 된다는 것. 그런 관계가 우리 인간 사이에 암암리에 다 협약이 되면 내가 어딜 가서도 힘들지 않고 안전하게 살 수 있고 누군가 왔을 때 그 사람도 나를 믿고 서로 의지할 수 있고 이런 게 너무 아름다운 사회잖아요. 이제 그걸 깔고 가면서 그걸 깨는 사람은 당연히 응징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걸 깨는 자는 잘못된 거니 양심이 있다면 자책하고 안 그러면 벌을 받아라. 이게 여기에 깔려 있는 의식이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 보면 놀란 감독의 영화는 답을 주는 방식이죠. 크세니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크세니아의 윤리를 따라서 산다면 우리는 서로 안심하고 서로를 지켜주면서 내가 대접받고 싶은 만큼 다른 사람을 대접하고 다른 사람을 또 우리가 대접해주면 우리는 그런 걸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논리로 가고 이게 깨질 때 이걸 바탕으로 한 문명 자체가 깨질 것이다. 이런 전제를 깔고 처음부터 쭉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굉장히 보수적일 수도 있고 전통적일 수도 있는데 사실 이 원작은 그것에 비하면 더 급진적이고 파격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히려요? 원작에서? 크세니아의 윤리를 인정해요. 그것도 깔고 가는데 호메로스의 태도는 뭐냐면 놀란 감독은 그걸 지킬 때 우리 인간은 안심하고 살 수 있고 문명을 유지할 수 있다. 그걸 깨면 죽는다 이건데 여기선 크세니아의 윤리를 따라 사는 게 맞아?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 그 오디세우스의 고통의 시작도 뭐냐면 크세니아를 기대하는 심리에서 나와요. 내가 여기에 왔는데 퀴클롭스 그 외눈 거인의 너무 불쌍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동네에 왔는데 그냥 가면 되는데 원작에선 뭐냐면 그 부하들이 그러거든요. 무서워요. 빨리 갑시다. 여기 누가 사는지 어떻게 알고 갑시다. 그러니까 아니야. 누가 사는지 확인해야지. 이 사람이 제우스의 법을 존중하는지 우리를 환대하는지 그거 봐야지. 그런 호기심을 부려요. 그러니까 크세니아의 윤리를 지킬 것이다. 이런 기대감에 기대서 갔다가 봉변을 당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우리가 낯선 곳에 갔을 때 크세니아의 윤리에 기대는 것은 안전한가? 이런 질문일 수 있잖아요. 네.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왜 의심을 안 하냐? 네. 왜 함부로 사람을 믿고 너를 맡기냐? 이런 문제 의식일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또 그 크세니아의 윤리를 여기서 전면적으로 문제 삼은 것을 논란이 그 통째로 뺀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작품의 영화에서 보면 칼립소의 섬을 떠나잖아요, 오디세우스가. 그리고 거기서 바로 고향으로 들어가는 걸로 나오는데 원작에서는 거기에서 18일 만에 포세이돈에 의해서 발견돼 가지고 그 폭풍을 만나 가지고 완전히 난파돼 버려요. 그러다가 어디에 가냐면 스케리아라는 섬에 가는데 네. 거기에 파이악스인들이 살거든요. 그들은 딱 보니까 그 오디세우스가 완전히 헐벗고 그 굶주린 채 누워 있었어요. 근데 그 나라 왕의 공주가 그 빨래하러 나왔다가 오디세우스를 발견하고 환대를 해줘요. 그야말로 크세니아의 윤리에 따라서 잘 대접해주고 옷도 주고 그러면서 내 집이 저긴데 왕궁인데 오십시오 하고 초대를 해요. 그 초대 받아서 거기서 잘 대접받고 그리고 선물까지 받아서 거기서 이제 자기 모험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대가로 마치 선물을 받고 그렇게 고생했다면 우리가 당신을 잘 고향까지 모셔다 주겠다. 가장 좋은 배로 가장 훌륭한 선원을 태워서 그리고 당신이 그동안 가지고 갔을 법한 전리품을 우리가 다 챙겨주겠다. 이건 최대의 환대죠. 네. 그래서 보내주고 그 덕에 오디세우스가 잘 들어갔어요. 오디세우스는 좋았죠. 근데 이 사람들이 돌아오다가 봉변을 당하는 거예요. 돌아오다가 포세이돈의 저주를 받아서 아니 저것이 내가 미워하는 놈을 살려줬어? 네. 도와줬어? 내가 가만 안 둬. 그러면서 거기 그 폭풍을 보내가지고 그 거의 마법을 부려서 그 배 자체를 선원들을 채우는 돌덩어리로 만드는 거예요. 괜히 베풀었다가 무슨 봉변을 당한 거네요. 그렇죠. 크세니아의 윤리를 지키는 자, 그자 신의 축복을 받고 네. 이 문명을 지키리. 이게 논란의 그 메시지라면 네. 오디세우스는 그렇게 해봐. 그러다가 이런 꼴 당하면 너 어쩔래? 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호메로스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 윤리 자체를 문제 삼았던 거죠.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다른 사람이 어려움에 처하면 도와줘야지.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친절하게 대해줄 거라는 희망을 갖고 사는 것 좋아. 근데 너무 믿지 마. 네. 너 어떤 사람 잘못 도와줬다 봉변 당할 수도 네. 있고 다른 사람이 잘해줄 거라고 너를 맡겼다 그 사람한테 큰 봉변을 당할 수 있어. 네. 이런 거야. 나도 잘 모르겠지만 어쩔래 이러면서 문제를 던지는 거거든요. 네. 게다가 이 사람이 10년 걸렸잖아요. 집에 돌아오는데 10년 걸렸으면 10년 동안 정말 고생 많이 했겠다 싶은데 사실 7년은 칼립소랑 지내면서 잘 지내요. 네, 맞습니다. 아름답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너무 편해요. 이 원작에서는 그 영화에서는 잠깐 지나가는데 네. 원작에서는 1년 동안 또 키르케랑 잘 지내요. 네. 외모 평가하는 건 아니고 영화에서의 키르케보다 훨씬 매력적인 여성으로 원작에서 나온다고 영화에서도 볼 수 있어요. 충분히 아름다우시던데요. 아 그렇다면 네. 제가 그보다 더 아름다울 수 있는 키르케가 아, 1년 동안 오디세우스를 데리고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10년이 걸린 이유는 8년 동안 거기서 놀아서 그런 거거든요. 네. 근데 그 논 이유와 놀매 구조를 보면은 그 칼립소도 그렇고 키르케도 그렇고 물론 그 연애 감정이라는 게 들어가 있지만 환대해 준 거거든요. 오디세우스를 환대해 준 거란 말이에요. 치료해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네. 그것 때문에 집에 10년 걸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환대가 없었다면 일찍 가려고 그랬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가면 기대할 수 있는 게 두 가지잖아요. 적대하거나 환대하거나. 네. 근데 우린 적대적인 상황이나 어려운 상황에 빠지면 빨리 벗어나고 싶어 방법을 하거든요. 찾아내는구나. 네. 네. 거길 빠져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적대적인 상황은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주고 우리의 목적을 잃지 않게 만들어주는 반면에 네. 이 환대 윤리는 인간을 나약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게 이 원작이 보여주는 거일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집에 가야 되는데 그러고 마음 먹고 있는데 잘 대해줘. 너무 좋아. 그리고 여기가 네, 편안하고 맛있는 거 주고 잘 입혀주고 네. 막 축제도 벌여주고
또 밤엔 꿀잠 자고 그리고 아침 나 집에 가야 되는데 그러다가도 그런 거에 젖어 있으면 가기 싫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아침에 출근해야 되는데 이부자리가 너무 달콤한 거예요. 이게 나가고 싶은데 네. 나가고 싶지 않아. 네. 그 우리의 일상을 잘 생각하면 오디세우스가 7년 거기서 머물고 1년 머물고서 8년 동안 이렇게 주저앉았던 것은 고통스러움에서 찾아오는 위안에 달콤하게 젖어서 그렇다고 네.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그 논란의 주제의식과 호메로스가 제기한 문제랑 이렇게 연결시켜보면 호메로스는 크세니아 윤리 좋지. 그리고 그게 인간 사이에 아주 필요한 건 나 알아.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게 있어. 그 환대 윤리를 너무 기대다가 봉변을 당할 수도 있고 네. 남을 무조건 잘 대해줬다가 뜻하지 않게 억울하게 당할 수도 있어. 그리고 환대하는 사람에게 거기에 젖어들면 내가 목표 의식도 잃고 내가 가야 할 곳도 잃고 그냥 현실에 안주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런 걸 보여주는 게 이 원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원작을 읽을 때는 더 복잡한 생각을 하는데 놀란 감독은 그걸 윤리적으로 너무나 깨끗하게 정리해 줬죠. 아니 저는 굉장히 놀라운 게 오히려 원작이 과거에 나온 작품이면 훨씬 더 교훈적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2026년에 나온 논란의 오디세이가 훨씬 더 메시지가 분명하고 그쵸. 교훈적이라는 게 참 네. 독특한 포인트네요. 이 환대 윤리는 정업 명제처럼 나오는데 네. 여기서는 그래 인정은 하면서도 그것이 네. 갖는 위험성을 충분히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게 우리가 하루하루 부딪히는 일상 속에서 겪는 거 아니겠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우리는 나에게 따끔하게 해주는 사람 싫어하지만 그 따끔하게 한번 당할 때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네. 일하게 되고 맞습니다. 네. 근데 누가 너 괜찮아 잘해. 공부 못하면 어떠니? 뭐, 가기 싫어? 출근하기 싫어? 네. 그럼 그만둬. 뭐 이런 사람이 있다고 쳐봐요. 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일상 속의 모습을 극대화시켜 놓으면 이 오디세우스가 처한 상황하고 되게 비슷하죠. 네. 그러면서 그 영화는 영화니까 그 나름대로 일관성을 가지고 쭉 가야 하는 힘이 있어야 되지만 네. 사실 원작은 그거보다 훨씬 더 복잡하게 우리의 그 깨끗하지 않고 질퍽대는 삶, 일상을 그리고 질퍽대는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옳은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인지 헷갈릴 수 있는 그 상황을 반영해 주면서도 결국 그러나 일어서잖아요. 네. 일어서서 집으로 가고 그리고 가서 자기가 할 일 다 하고 그러는 모습. 이 오디세이아가 그냥 먼 나라의 어떤 영웅의 모험담이 아니라 네. 그냥 내가 살아가는 이 일상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런 점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자신만의 오디세이아를 쓴다, 네. 써간다 또는 그걸 겪어나간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인물이나 집은 사람에 따라서 무엇인지는 다를 그렇죠. 수 있는 거네요. 예, 다를 수 있죠. 네, 오늘 김원 교수님과 함께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 영화 오디세이 얘기해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캐릭터 얘기를 좀 다시 해보면 보시면서 이건 정말 잘 재해석했다라는 캐릭터가 맷 데이먼 빼고 있었습니까? 일단은 그 어떤 인물도 각색되지 않은 인물은 없거든요. 단 한 명도 없어요. 단 한 명도 네. 없다고 저는 말할 수 있는데 페넬로페도 되게 네. 인상적이었어요. 페넬로페가 여기에서는 굉장히 나약하고 원작에서는 그래요. 나약하기도 하고 남편을 그리워하고 툭하면 울어요. 언제 와? 그러고 막 당신 때문에 제가 날 무시하잖아. 막 네. 그러고 당신이 있었다면 내가 이런 고통 안 겪는데. 네. 그래서 자기의 침대를 눈물로 젖은 침대라고 표현할 정도예요. 좀 의존적인 여성으로 나오는군요. 그 의존적이기보다는 그 내면의 나약함은 그대로 드러내는 그러나 겉으로는 무너지지 않고 원작에서도요? 자기 자리를 지키는 모습. 네. 근데 들어가면 우는. 네. 우리는 그런 양면성이 다 있잖아요. 네. 내가 여기서 단단해 보여도 사실 집에 가면 막 눈물이 나고 네. 신경질 나면 화도 내고 인형도 때리고 네. 술 한 잔 먹고 막 네. 이런 거잖아요. 근데 뭐
그 영화에서는 일관성을 보여줘야 되니까 흐트러짐 없는 페넬로페만 보여지는 거죠. 네. 물론 중간중간에 이렇게 신경질적인 장면이 살짝살짝 나오긴 하나 네. 단단하게 나오는 모습 그게 영화를 또 끌고 나가는 힘인 것 같아요. 네. 텔레마코스도 뭐 그렇고요. 그 텔레마코스는 불안한 게 많은 존재거든요. 네. 그 아빠가 안 오고 있고 그리고 엄마가 그 자칫하면 저쪽에 108명 중에 한 명을 선택해서 갈 것만 같고 가면 나는 어쩌나 이런 생각 때문에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그래서 멘토르가 와서 넌 그러면 안 돼. 넌 네. 이제 어린애가 아니야. 그 달래주면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작품에서는 처음부터 좀 단단한 모습 네. 그게 또 일관성을 가지고 쭉 가는 것 같아요. 근데 가장 그 특이하게 변형시켰다 그런 게 칼립소인 것 같아요. 그래요. 예. 네. 칼립소는 끊임없이 오디세우스를 자기에게 잡아두려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만약 칼립소가 원작처럼 이 사람을 자기 곁에 영원히 잡아두고 네. 싶다면 그냥 기억을 못 찾게 놔두는 계속 연꽃 게 먹이면서 연꽃 먹이면서 네. 뭔가 생각나려고 그러면 바로 연꽃 먹이고 이래야 되는데 네. 끊임없이 이 사람의 기억을 되찾게 해주려고 그러고 이 사람이 돌아갈 자기가 뭔지를 각성시켜 주려고 그러고 되게 감동적이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고통스러울 때 그 고통을 잠시 잠재워 주기 위해서 네. 로토스를 주고 그러니까 칼립소도 굉장히 도덕적으로 훌륭한 여성으로 네. 다시 이렇게 재탄생됐죠. 네. 그러면서 그 영화 속 오디세우스를 자기 집으로 자신을 회복하고 자기를 찾고 그렇지만 그 자기가 되찾은 그 자신이 자기에겐 너무나 큰 상처고 부담이지만 그걸 이겨내고 집에 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훌륭한 모습으로 조력자로 네. 나오죠. 근데 이 작품에서는 그 끊임없이 유혹하고 잡아두려고 하는 명료한 의식이 있는 오디세우스를 네. 어떻게 해서든지 혼미하게 만들어서 네. 자기 곁에 두려고 하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다르죠. 네. 한쪽은 못 가게 하려고 그러고 한쪽은 어떻게든지 그 사람 자신으로 돌아가게 하려고 하고 네. 그리고 그게 놀란 감독이 이 전체를 해석하면서 끌고 가려고 하는 요소랑 잘 맞아서 너무 잘 만들었다 네. 이거고요. 제일 창의적이고 제일 그 비판도 많지만 제가 볼 때는 가장 최고로 꼽을 수 있는 건 시논이라는 병사의 역할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오디세이아 이 호메로스의 작품에 시논이라는 인물이 나오질 않아요. 아예 새로 만들어낸 캐릭터예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완전히 새롭지 않은 이유는 기원전 1세기 로마 제국이 성립된 당시 베르길리우스라고 하는 로마 시인이 쓴 아에네이스라는 작품이 있어요. 그것도 트로이아 전쟁을 배경으로 하거든요. 우리가 읽는 일리아스 오디세이아는 승자인 그리스 시인이 쓴 거라면 네. 이 아에네이스는 패자인 트로이아 사람이 쓴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고 그 트로이아 사람들이 다 도륙당할 때 생존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생존자들이 살아남아서 나중에 로마를 건설한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네. 근데 그런 점에서 이 트로이아 장군이 자기 유민들을 데리고 새로운 트로이아를 건설하기 위해서 가기까지 생각해 보면 오디세우스가 이거 완전히 사기꾼인 거예요. 나쁜 놈. 그래서 그 여기에서 나오는 또는 그 놀란 감독이 만들어낸 오디세우스의 모습과 완전히 다른 모습. 그게 이제 베르길리우스의 그 작품에서 나오는데 그 사기꾼이 어떻게 사기를 쳤나를 잘 묘사하는 상황 속에서 네. 시논이 등장하죠. 그렇군요. 네. 네. 근데 그 시논이 이 역할을 잘했기 때문에 네. 결국 이 목마를 가지고 가잖아요. 근데 놀란 감독이 놀라운 건 시논이라는 인물을 등장시켜서 전쟁에 참여한 인물과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남아있는 인물들이 어떤 존재들인지를 분명하게 부각시켜 준 네. 거예요. 한쪽은 조국을 대표해서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거고 그러면 남아있는 자의 의무는 그 왕이 없는 자리를 채우면 보강하면서 나라를 지키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들이 그런 의무를 방기하고 그 왕권을 차지하겠다는 사적 욕망에 사로잡혀서 나라를 말아먹을 판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응징이 대상이 돼야 되는 게 분명한 네. 거예요.
이 원작에서도 그렇긴 하죠. 오디세우스가 와서 아니 내가 없는 자리 사이에 내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다니 이런 나쁜 놈들. 그러면서 처단하지만 이 처단은 개인적 복수라는 점, 네. 그게 훨씬 부각이 돼요. 네. 그리고 오디세우스 한 개인의 자기 회복이라는 과정에서 방해물로 작동을 하는데 이 시논이라는 역할을 등장시키고 그 징집의 제비뽑기라는 상황을 설정해 주고 시논이 그 안티노스라는 구원자의 대표자를 대신해서 군대에 가게끔 전쟁에 가게끔 된 거잖아요. 그리고 잘 돌봐야 될 시논의 아버지를 또 처참하게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간은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인 도덕적 윤리적으로 다 응징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존재죠. 근데 이거를 이 원작처럼 오디세우스가 다 쓸어버리면 그냥 개인적인 원한을 네. 해결하는 게 되는데 시논이 그 저승에 갔을 때 만나는 또 인물로 나와요. 네. 그러면서 그 제비뽑기를 주면서 내 네. 원수를 갚아달라. 그러니까 그게 또 시논 개인의 복수일 수도 있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확산해 보면 징집을 피했던 사람들이 징집의 그것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거에 대한 사회적 처단이 돼 버리는 네. 거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놀란 감독의 시논 그 배역 넣은 거 그리고 그 전체를 시논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게 만들면서 오디세우스의 복수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걸 부각시켜 준 게 굉장히 천재적인 장면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소신 발언을 하자면 네. 메시지가 너무 분명하다 보니까 너무 교훈적으로 저한테는 느껴지는 맞죠. 거예요. 그리고 네. 그걸 설명을 굉장히 친절한 방식으로 해주다 보니까 빈틈이 없고 여백이 없고 여운이 긴 영화는 아니지 그렇죠.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었는데 전 왜 그랬는지가 좀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알게 된 게 오히려 원작에서의 캐릭터들이 인간적인 네. 캐릭터들이 더 많은 것 네. 같아요. 주인공부터 네, 시작해서. 맞아요. 불안하고 동요하고. 근데 네. 영화 속에서의 인물들은 다 정말 선하다. 선하고 네. 단단하고 악한 자는 끝까지 악하고. 그래서 오히려 원작을 읽어보면 훨씬 캐릭터들이 더 입체적일 수도 있겠다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들어서 오디세우스의 야비한 측면도 네. 보이고 교활한 측면도 보이고 네. 그럼에도 그게 용서되는 측면도 보이고 네. 또 안일함에 젖어가지고 그 담겨 있는 것도 이해가 안 되다가도 또 그럴 수도 있겠지 네. 이런 마음 그리고 나중에 그 7년 동안 그런 생활을 반복하다가 포기하고 돌아갈 때 또 결단이 또 그러니까요. 멋있게 보이기도 하고 네. 저도 그 점은 좀 아쉬웠어요. 네. 마지막에 그냥 캐릭터가 자기 이 얘기를 하면서 플롯을 중심으로 해서 그 메시지가 자연스럽게 드러나야 되는데 그냥 설명을 다 해버리더라고요. 네. 네. 그 오디세우스가 어느 순간 논란이 돼버린 거예요. 네. 논란이 돼서 논란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말씀대로 네. 주저주저 회상신을 통해서 거기다 저는 최악의 대사가 최악의 대사가 있어요. 저를 확 깨게 만들었는데 네. 그 이렇게 뭐 환대의 윤리가 무너지고 제우스의 무너지다가 보면 청동기 시대가 가고 네. 아니 청동기 시대 사람이 자기를 청동기 시대로 인식하나 이런 그런 생각이 대사는 원작엔 안 나오는 거죠? 당연히 안 나오죠. 아니 그거 시대차 제가 왜 최악의 대사라고 네. 그러냐면 그건 그 정말 시대착오적인 대사인 거죠. 그래요. 네, 그건 작품 바깥에 역사를 길게 아는 사람만이 요 시대는 청동기 시대야. 라고 규정하는 그렇죠. 그 용어를 가져다가 네. 청동기 시대가 가고 있어. 네. 그럼 갑자기 오디세우스가 그 시대의 사람이 아니라 그 시대 바깥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역사적 흐름을 아는 여기가 그 신석기 시대 사람이 나 신석기 시대 사람인데 이렇게 말 안 하거든. 네, 그렇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자기 시대를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의 시대를 뭐라고 규정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 자체가 네. 이미 역사적 인식이 굉장히 많이 발달한 상황에서 네. 던질 수 있는 것이지. 그리고 그 자체도 규정이 잘 안 되잖아요. 우리의 시대를 네. 뭐로 규정할 건가? 이거는 시대가 다 흘러나고 난 다음에 뭔가 새로운 시대라는 전환이 왔을 때 네. 우리랑 다른 요 시대를 뭐라고 규정할까 네. 하면서 나올 수 있는 건데 청동기 시대가 끝나가는 그런 무렵이라 할지라도 청동기 시대에 사는 사람은 자기들을 청동기 시대라고 네. 규정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네. 역사적 고증이 안 됐다 그러면서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당시 아가멤논이 썼던 투구가 과연
고증이 된 거냐 안 된 거냐 뭐 그 헬레네가 흑인이던데 그 역사적으로 가능한 얘기냐 아니냐. 근데 저는 그런 건 용서가 됐어요. 고증 자체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거는 주려고 하는 메시지와 미학적인 그렇죠. 측면을 좀 고려해야 되는데 이 설명이 쭉 나가는 데부터 조금 그 저도 거기에서는 감점이 들어갔던 부분인데 네. 갑자기 청동기 그러면서 확 깼다. 그러니까 사실 요즘에 MZ 세대도 자신들 스스로를 MZ 세대라고 부르는 걸 거부하곤 합니다. 심지어는 그럴진데 자기 자신의 시대를 청동기 시대로 네, 그러니까 부른다라는 거기서 게. 깜짝 놀랐었죠. 네. 오늘 저희가 또 책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럼 네. 책에서 가장 좋아하는 문장은 뭐예요, 교수님? 책에서 뭐 다 좋긴 한데 네. 이 책을 제가 95년에 처음 읽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제 삶 속에 이 책이 거의 녹아 들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삶의 여정을 이렇게 돌아보면 나도 한편의 오디세이와 같다는 생각도 하고 네. 그때 오디세우스가 무엇으로 어떤 어려운 순간을 견디면서 여기를 왔는가 그걸 딱 한 문장으로 표현한 구절이 있어요. 오디세우스도 그 말을 했는데 그 오디세우스가 자기 집에 들어가서 상황을 살피고 있는 거죠. 근데 보니까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막 시녀들도 구원자들하고 놀아나고 깔깔대고 있고 그러니까 속에서 그 울분이 솟아오는 거죠. 그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내 안에서 심장이 개처럼 으르렁거리고 있다. 그러면서 지금 막 칼을 뽑고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때 요런 말을 해요. 이제 그리스어로 하면은 테틀라티 데크라디에 이게 은율에 맞춰서 그렇게 되는데 번역하면 참아라 염통이요. 그 뒤에 말은 너는 이보다 더 개 같은 일도 많이 겪지 않았느냐. 네. 그 퀴클롭스가 너의 부하들을 씹어먹을 때도 너는 견뎠다. 그러면서 참아라. 그러거든요. 그게 오디세우스가 정말 자기 일을 해야 할 그 시점에 힘을 주었던 그거잖아요. 만약 거기서 칼부림했으면 그냥 죽는 거죠. 시녀들 몇 명 죽이고 거기서 놀아나는 구원자들 몇 명 죽이고 그 다음엔 그 무장한 구원자들한테 다 덤벼들 때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걸 참아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 놓은 그때 비로소 이제 분노를 폭발시키죠. 네. 그래서 저도 살아가면서 화나고 안 풀려서 막 절망되고 좌절되고 그럴 때 울분이 솟잖아요. 뭐 저도 인간이니까 그럴 때 저도 가슴을 치면서 참아라 염통아. 그러니까 화난다고 해서 무조건 화를 내면 되는 게 아니에요. 화가 나는 것과 화를 내는 건 좀 분리를 해서 생각도 해보고 맞습니다. 참아도 보고 요즘 뭐 그런 말 있잖아요.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야 된다. 이 작품 전체 주제랑도 저는 그게 주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디세우스를 그 원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힘은 뭐냐 그럴 때. 그래서 오디세우스라는 말 이름도 그래요. 이 작품하고 원작하고 영화랑 다른 점을 또 얘기하라 그러면 이 원작에 있는 희극적 요소를 완전히 싹 빼고 웃음기 싹 빼고 진지하죠, 영화는. 진지한 비극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여기서 오디세우스 이름이 되게 특이하거든요. 오디세우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말장난을 2번 하는데 이제 그 오디세우스가 이름이 없을 깐나네기 시절에 그 외할아버지가 집을 찾아와요. 자기 딸이 잘 사나 보려고 딱 왔더니 유모가 얘 깐나네 잘 오셨어요. 이 깐나네기 이름 좀 줘주세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내가 여기 오는 동안 뭐 좀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내가 세상에 화가 많이 났어. 남자든 여자든 내가 화가 많이 나서 얘 이름을 오디세우스라고 그래. 아무 느낌이 없죠. 근데 그 그리스어로 하면은 내가 여기 오는 동안 화가 많이 났어를 그리스어로 하면 오디사메노스. 그러니까 그리스 말로 오디사오 하면 내가 화났어요. 나 화났고 삐쳤어 이런 뜻이거든요. 내가 화났으니까 얘를 화쟁이 이렇게 하라는 뜻이. 그러니까 오디세우스라는 이름 자체가 뭐 우리가 유행하는 말로 하면 삐돌이, 뭐 화쟁이. 그러면서 내가 화가 났으니 얘 이름을 화쟁이라고 그래. 오디사메노스 했으니까 오디세우스라고 그래. 그리고 앞부분에도 아테나 여신이 우리 오디세우스 왜 집에 안 돌려보내주세요. 빨리 보내주세요. 제우스한테 그러면서
아니 왜 신은 아버지는 오디세우스에게 그렇게 화가 나 있으세요? 근데 한국어로 번역하면은 그 맛이 안 살아나는데 그리스어로 읽으면은 이런 맥락이 돼요. 왜 오디세우스에게 오디사오 하세요? 언어 유희네요. 네, 그건. 언어 유희가 네. 이게 거기뿐만 아니 이름 갖고 여러 군데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 퀴클롭스 눈 찌르고 나오는 것도 다 네. 언어 유희에서 나온 거잖아요. 네. 예, 그런데 정말 웃긴 건 뭐냐면 이 오디세우스를 규정하는 수식어들이 많이 있거든요. 뭐 꾀가 많은, 지략이 많은 오디세우스 뭐 이런데 제 번역에 의하면 잘 참는 횡격막의 오디세우스. 연통에 이어서 횡격막으로. 근데 이거를 뭐 어떤 걸로 해도 이게 모순어법이잖아요. 네. 그 그리스어로 읽으면은 너무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잘 참는 삐침이, 잘 참는 화쟁이. 네. 그 화쟁이가 잘 참을 리가 없잖아요. 네. 근데 잘 참는 횡격막을 가진 화쟁이 이렇게 읽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이 이게 구술문학이고 음성시일에서 중간중간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그걸 읽을 때마다 또는 청중이 그걸 들을 때마다 피식피식 웃을 수밖에 없어요. 잘 참는 오디세우스. 그러면 잘 참는 화쟁이 이렇게 되니까 네. 모순어법으로. 그러니까 오디세우스의 성공은 아까 그 워딩이 너무 재밌는데 화가 날 때 화내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네. 화가 많아요. 화가 나. 그 순간순간 정말 화내는 거에 대한 그 예민함이 엄청 커. 네. 예민해서 너무 화를 많이 내는데 잘 참아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모순어법이면서도 동시에 오디세우스의 성공의 비결인 거죠. 저는 이런 걸 들으면 원작이 훨씬 더 또 다른 재미가 있을 것 같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네. 들어서 꼭 네.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분명히 들으시는 분들도 드실 텐데 네. 문제는 책이 좀 두껍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책을 좀 잘 읽을 수 있는 꿀팁도 있을까요? 읽을 수 있는 꿀팁은 몇 개 부분으로 나눠서 읽으면 네. 뭐 괜찮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험 얘기가 마치 오디세우스의 모험이 오디세이아의 핵심처럼 생각되잖아요. 오디세우스 그러면 뭐 10년 동안 집에 못 갔는데 그 10년 동안 왜 못 갔는지 그 얘기가 네. 제일 궁금해 하거든요. 그렇죠. 그게 9권부터 12권에 딱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읽어도 돼요. 그것만 딱 띄어서 읽으면 오디세우스가 어떻게 하다가 여기까지 10년 동안 고생했나를 딱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눠서 읽어도 되고 그럼 오디세우스가 없는 상황 이타카에서는 어쩌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네. 그 혼자 남은 아내 페넬로페와 아빠를 기다리고 있는 텔레마코스는 지금 어떤 상황일까? 이게 궁금하면 그냥 1권부터 4권만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디세우스가 자기 잡고 있던 칼립소 얘기만 한번 보고 싶다 그러면 5권만 읽으면 되고 이렇게 꼭지라고 할 수 네. 있고요. 꼭지로 이렇게 쪼개서 읽을 수 있는 대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좀 잘 파악하실 수 있게 제목을 이렇게 부분을 나눠서 소제목을 네. 좀 달아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분 읽으시다가 보면 어느 순간 이걸 다 꿰봐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시면 처음부터 쫙 읽으셔도 돼요. 처음부터 막 읽으시면 좀 힘들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읽으실 때는 우리 김원 교수님의 번역본으로 꼭 읽으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랜만에 아무튼 간에 교수님 전공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모든 네.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네. 제가 다 기분이 좋더라고요. 뿌듯하고. 어휴, 감사합니다. 네. 저는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가 올 줄은 교수님도 모르셨던 거잖아요. 예, 그렇죠. 내가 먹고 살 수는 있을래나. 네. 역시 모든 건 시간이 필요해. 오디세우스도 10년이 걸렸듯이 이 예. 시간을 들이다 보면 예. 좋은 시절이 온다라는 그렇죠. 예. 네, 생각도 드는데요. 맞습니다. 예. 교수님 끝으로 오랜만에 저희 프로그램 오셨으니까 청취자들 또 이거 왜 시키는지 모르겠는데 놀란 감독에게 한마디를 하라고 우리 PD가 뭐 들을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한마디 해주시죠. 놀란 감독님에게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다른 말 필요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덕분에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너무 감사하고 네. 이런 작품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좋은 작품 계속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저도 놀란 감독 영화를 너무 좋아해서 네. 이걸 만든다고 해서 너무 더 좋지만 그 외에 다른 이야기들도 너무 흥미롭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이 영화를 보면서 뭘 느꼈냐면 3시간 가까이 정말 쑥 빠져서 읽었거든요. 네. 그리고 보고 헤어나질 못하겠더라고요. 네.
그 집에 식구들하고 와서 그 다음에 했던 게 다음번 볼 예매였어요. 아마도 극장에서 내리기 전까지 최소 3번 보지 않을까 네. 싶어요. 그러면서 느낀 게 영화 속에 살짝 나온 세이렌이 네. 논란이었다. 알고 보니 논란 네. 이분이 그냥 자기가 그냥 세이렌이었구나. 그래서 우리는 얼굴을 그냥, 안 보여줬던 걸까요? 네. 아마 잘 들여다보면 그 논란 얼굴이 있을지도 몰라요. 희미하게 처리한 게 네. 거기에 논란이 있었던 거 아닌가. 그만큼 이 시대의 많은 분들을 이렇게 매료시킬 수 있는 네. 정말 뛰어난 이야기꾼이고 뛰어난 감독이다. 정말 존경하고 감사한다. 이런 네.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저도 살짝은 아쉬웠지만 이걸 구현했다는 것 자체가 네. 3시간 안에 영상으로 참 대단한 네. 일이죠. 사족처럼 불쌍한 네. 청동기는 한번 다시 생각해. 나중에 감독판을 내실 때는 다시 좀 편집을 요청드리고 저희가 청취자들에게도 인사 한 말씀. 예, 그리고 그동안 제가 몇 년 전에 한동안 그 연재인가요? 그 고정으로 나오면서 네. 여러분들하고 만났었는데 이렇게 책을 낼 때마다 또 불러주시고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 즐겁습니다. 그 책을 또 이번에 냈는데 한번 읽어보시고 어떤 점에서 또 새로운 거 있는가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 내 책 어때요? 김원 교수님과 함께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 만나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